A씨가 30년 동안 직장을 다니다가 얼마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으로 땅을 매입했는데요. 이 땅에 원룸 건물 하나를 지어서 월세를 받으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죠. 다가구 건물, 원룸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월세를 따박따박 매달 받으면서 사는 게 모든 직장인분들의 로망일 텐데요. 저희 수강생분들이랑 얘기해봐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로망을 꿈꿀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원룸 건물 지어서 월세 받는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땅을 사서 건물 신축을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이 집중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지난 3월 27일 건축법이 개정됐는데요. 이제는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즉 이제 지어지는 건물 중에서는 지하층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용도로는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원룸 건물을 보면 이렇게 제일 아래쪽에 창문이 있으면 여기를 반지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반지하를 이제 신규로 못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긴 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내줬다면 신축할 때도 지하층에 주거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허가를 받기가 엄청나게 까다로울 겁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된 이유도 침수 때문이에요. 2022년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면서 집중호우가 쏟아졌었죠. 그러면서 반지하층에 살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도 사망하는 일까지도 일어났었는데요. 이때 이슈가 크게 되면서 서울에 있는 반지하층을 모두 다 없애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이미 지어진 걸 어떻게 없애냐라는 말들이 많았었는데 결국 지금부터 지어지는 건물 중에서는 반지하층을 없애겠다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해주면 지하층에도 주거공간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또다시 폭우로 인해서 반지하층에 살고 있던 분들이 피해를 받게 된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허가를 안 내주려고 할 겁니다. 침수 피해가 심각했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을 선정할 때도 이 반지하층들이 많은 구역을 먼저 선정해주는 것도 생겼는데요. 서울에서 재개발 구역 중에서도 재개발 절차를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구역을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된다는 것만으로도 그 구역은 큰 호재가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구역들은 이 신속통합기획에 선정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을 보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공모 반지하 밀집지 우선 선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부에서도 대놓고 반지하 밀집 지역부터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정부에서는 반지하층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반지하는 재개발을 통해서 없애려고 하고 있고 새로 지으려는 반지하는 아예 못 짓게 하고 있는 거죠. 반지하는 지나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오래된 빌라들은 대부분 반지하가 있습니다. 적게는 한 건물에 2개 호실에서 많게는 한 4개 호실까지도 있는데요. 잠시 빌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빌라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파트가 아니면 그냥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으면 그 건물을 보고 빌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빌라에는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같이 소유자가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건축법에 따라서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따라서 구분 지어집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건물 한 개에 등기부 등본이 한 개만 있습니다. 이렇게 101호, 201호에 각자 다른 가족들이 살고 있더라도 건물 통째로는 소유자가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세대랑 연립주택은 이 호실마다 등기부 등본이 따로 있어요. 한 건물에 주인이 여러 명이 있다는 거죠. 101호에 한 명, 102호에 한 명, 201호에 한 명. 겉으로 봤을 땐 다 같은 빌라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이름이 각자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꿈꾸고 있는 1, 2, 3층은 원룸으로 만들고 4층은 주인 세대로 만드는 그런 건물은 다가구 주택인 거예요. 법 개정 전에는 다가구 주택에도 지하층에 주택으로 지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10년 전부터 지어진 다가구 주택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반지하가 없습니다. 반지하를 한두 개 호실이라도 만들어서 세를 받는다면 월세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반지하층을 만들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요즘은 세대수에 맞게끔 또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 부지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물이 조금이라도 더 커야지 월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필로티 구조로 많이 짓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어질 빌라들은 대부분 이 필로티 구조로 많이 지어질 거예요. 필로티 구조는 1층부터 집이 있는 게 아니라 1층에는 기둥이 있고 2층부터 집이 있는 구조를 말을 하는 거예요. 필로티 구조로 지을 때 주의하셔야 될 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익률이 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1층에 임차를 줄 수 있는 주택수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이 확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축을 할
건축할 거다 하면은 처음에 지어질 때 그 건축 비용들 있죠. 그런 것까지 다 합산해서 월세를 얼마까지 또 맞출 수 있는지를 비교해보고 월세 수익률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1층에 있는 호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건물들 중에서는 위반 건축물이 많은데요. 1층에 집이 아예 없는 건물들도 있지만 한 개 정도의 호실을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 개 호실이 대부분은 근린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주택으로 등록하지 않고 사무소 같이 상가로 등록해 놓는다면 주차장에 만들어야 하는 주차 대수를 한 대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상가로 등록되어 있으면 임차도 상가로 맞춰야 돼요. 그런데 건물 특성상 상가가 들어올 자리가 아닌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골목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길 지나다니면서도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들어오는 업종이 배달 업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중에서 음식집을 1층에 세를 주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음식 냄새도 올라오고 관리를 잘 못하면 바퀴벌레 같은 것도 많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가로 등록해 놓고는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집에 임차로 들어가는 임차인들한테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건 결국 위반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은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냈던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 위반 건축물 딱지를 받게 된다면 매년 이행 강제금을 내야 돼요. 이 이행 강제금을 몇 년만 내고 안 내면 된다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게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위반 건축물 딱지를 딱 받은 순간부터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매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 딱지가 붙어져 있는 그런 건물들은 잘 팔리지도 않죠. 건축법상 땅이 비스듬하게 있을 때 2분의 1 이상이 지하에 속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지하층으로 규정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건물 앞에서 봤을 때는 내가 서 있는 그 땅이랑 지하층의 바닥이랑 같은 선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층이 아니라 1층인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럼 사실상 1층이지만 건축법상 지하층으로 속해져 있는 건데요. 이런 건물들도 지하층에 주택 공간을 못 만들게 할 거냐, 법이 허술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결국엔 지하층이기 때문에 주택 허가를 내주지 않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땅이 경사져 있다 하더라도 필로티 구조로 짓던지 아니면 상가로 이용을 해야 될 겁니다. 건축을 신축한다는 건 예전보다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건축비도 많이 올랐고 조금이라도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반지하층도 이제 못 만드니까요. 그리고 주차장 부지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이미 반지하가 있는 건물은 싸게 매입해오는 방법이 더 메리트가 있는데요. 급매로 나온 건물이나 그런 건물을 경매로 매입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다가구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때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것들보다 훨씬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세대수가 많은 물건이기 때문에 각 세대마다 들어있는 임차인들의 권리 분석을 따로따로 다 해야 됩니다. 만약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 하면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다 받아가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낙찰을 받고 나서도 각 호실마다 명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가구 주택은 대출이 제일 먼저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들이 한두 명씩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럼 대출보다도 늦게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들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액 다 받아가지 못하더라도 낙찰자 인수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명도를 할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쉽게 집을 내주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를 낙찰을 받을 때는 내가 임차인이랑 명도를 어떻게 협상을 할 건지까지도 잘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입찰을 하셔야 돼요. 모든 부동산 투자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다가구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임차는 잘 맞춰지는지 수익은 얼마나 남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